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면외과의 최병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구강암면외과에 환자를 의뢰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그럴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강이란 것은 완전히 무균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무리 완벽한 외과적 솔식을 처치한 이후에라도 불가항력적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요새는 여러 가지 의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한두 가지 병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을 필연적으로 선생님들 만나시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병원에서는 어찌 처치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구강암면외과가 있는 상급병원이나 아니면 구강암면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환자를 의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이러한 점들을 조금 고려해서 전원 의뢰를 하시게 되면 보다 성공적인 환자들의 후속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치과의원에 내원하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그들이 가진 전신질환이나 혹은 치료 자체를 위해 대학병원에 의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강암면외과에 의뢰되는 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단순하게는 매복치 발거부터 감염 처치, 악교정 수술, 구강암, 신경손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과의원에서 의뢰될 때 환자들은 다양한 유형 그리고 형식의 의뢰서를 가지고 오거나 간혹 의뢰서 없이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 환자를 대학병원 구강암면외과에서 치료하게 될 경우 의뢰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환자 상태가 신속히 파악되어 즉각적인 처치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의뢰서가 없거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오히려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의뢰되는 케이스의 분류 및 비율, 실제 의뢰된 케이스, 또 잘된 의뢰의 유형과 잘못된 의뢰의 유형, 이런 경우 의료 분쟁이 되는 유형, 또 문제 환자 진료 의뢰 시 고려해야 할 상황에 대해 잠깐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되는 케이스 분류 및 분포 비율을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인 발치를 의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3대구치, 매복치 이렇게 의뢰가 되는데요. 요새는 구강암면외과를 전문 과목으로 개원하신 선생님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쉬운 제3대구치 발치는 오히려 많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하게 매복된 경우, 또 매복 과잉치 같은 경우에는 간혹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의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잔존치근 발치를 위해서 의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잔존치근을 포함해서 상악동으로 침범된 잔존치근이라든가 하악의 링구알 플레이트를 넘어서 스페이스로 침범된 잔존치근 같은 경우들이 발치를 위해 의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신질환자의 발치 경우에도 의뢰가 되는데요. 당뇨나 고혈압, 간질환, 투석치료를 포함한 신질환의 환자들 같은 경우, 또 고령, 혈액응고제 등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또 특히 여러분 선생님들 많이 걱정되시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의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치 자체 솔직이 어려서라기보다 환자가 갖고 있는 기저질환, 또 발치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 많이 의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신경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도 환자들이 의뢰되는데요. 제3대구치 발치 후에 발생하는 럼니스, 또 신경치료 후에 발생하는 럼니스, 임플란트 후에 발생하는 럼니스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의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염질환인 경우에도
대학병원 구강외과로 의뢰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미 스웰링이 있어서 시작되어서 치과에 내원한 경우 선생님들이 진단하시고 바로 의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페리오돈타이스 정도의 단계일 때, 또 아니면 메디케이션을 하는 진행 중인데 메디케이션이 적절히 반응하지 않아서 스웰링이 심해지는 경우에 의뢰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간혹 이제 문제 케이스의 감염으로 의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펄파이티스 등으로 엔도 치료 중에 스웰링이 점점 더 악화돼서 의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발치 이후에 발생된 감염, 또 사이너스 그래프트나 본 그래프트, 임플란트 관련된 치료 이후에 감염이 발생되어서 의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는 뭐 양성종양이나 낭종, 또 악성종양 이런 같은 경우에 개인 병원, 치과의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전신마취 수술을 위해 의뢰해 주시고요. 8번째로 보철 전 외과 소식, 및 교정 관련된 외과 소식, 그러니까 교철이나 교정 치료하기 이전에 필요한 외과 소식을 위해서 의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토로스를 제거한다든가 알베올라 플라스티, 프레넥토미, 뭐 서지컬 언커버리 이런 같은 경우에 의뢰해 주시고, 또 앞교정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도 대학병원 종합구강외과로 의뢰해 주시고 있습니다. 9번째 분류로는 이제 누공이 발생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신경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치 이후, 또 임플란트 픽스처를 제거한 이후에, 아니면 사이너스 그래프트 등 본 그래프트 한 이후에 해당 부위에 감염이 발생되어서 그 치유 과정 후, 아니면 치유가 된 이후에도 누공이 발생돼서 환자를 의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기타로 골수염이라든가 골절, 구내염, 안면 통증, 또 측도하 관절 장애 등으로 인해서 의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체 비율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치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감염질환, 그 다음에 잔존치근 발치, 뭐 양성종양이나 낭종, 신경손상, 악성종양 이런 순으로 환자분들을 의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의뢰된 케이스들을 한번 보면서 이런 케이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발치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발치, 의뢰된 내용을 보시면 20대 남자 환자, 상하 좌우 제3대구치의 매몰 및 매복으로 발치를 의뢰하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의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파노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18, 28, 38, 48들이 약간 매복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이는 것처럼 해당 치아들은 저작, 발음 등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발부해 주는 것이 여러모로 이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의뢰해 주시는 경우에 저희가 그에 맞춰서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끔 곤란할 때가 원장님들이 우리 병원에는 장비가 없어서 큰 병원 가서 빼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무슨 특별한 장비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뭐 대학병원이라고 발치하는데 특별한 장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발치를 많이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엔도 하시고 크라운 하실 때도 저희는 아무래도 발치만 했던 그런 경험이 좀 많을 뿐인데, 환자분들이 어떤 특별한 장비를 기대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잔존치근 때문에 발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대 남자, 발치 중 루트가 목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컬에서 처치하기 어려워 의뢰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이렇게 의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들 아마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발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인접 주위에 뭐 링구알 플레이트라든가 아니면 상악동에 굉장히 근접된 루트 레스트를 발치하는 경우에 발치하는 그 힘이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해부학적 구조물을 넘어서 빠져버리게 되면 발치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발치할 때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신마취해서 광범위하게 해당 부위를 노출하고 발치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역량으로 충분히 발치하실 수 있다면 발치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전신마취 하지 않으면 환자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또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도해보시고 쉽게 발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의뢰해 주시는 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을 위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특별한 어떤 역량이 더 뛰어나서라기보다 전신마취를 하면 환자도 훨씬 편한 상황에서 쉽게 발치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환자가 의뢰하면 전신마취 하려고 뭐 입원해야 되고 또 전신마취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국소마취로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자극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 스웰링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의뢰를 하게 돼서 전신마취를 하더라도 훨씬 발치가 어렵고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도 길어지는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 즉시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엄두가 안 난다 그러면 즉시 의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48번 치아 루트가 이상한 부위에 있어요. 아마 여기 발치와 보시면 원래는 이 위치에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골 내에서 여기로 빠진 게 아니라 얇은 링구알 플레이트를 통과해서 링구알 쪽으로 그러니까 인두, 식도 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 부위는 워낙 라이트도 잘 접근되지 않고 기구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뭐 숙달된 어시스트가 있지 않으면 선생님 혼자 힘으로는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먼저 과감하게 해당 부위 설측 플랩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할 수 있으시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훨씬 시야도 좋아지고 기구 접근도 좋아져서 이 빠진 루트레스트를 집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거하면 다행이지만 이게 워낙 깊이 빠져들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쉽게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자꾸 루트레스트는 점점점 더 심부로 들어가고 그 주변 부위의 스웰링은 심해져서 시야도 나빠지고 접근도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시도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즉시 의뢰해 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의뢰됐던 내용 한번 보시면 60세 여자 환자 25번 임플란트 픽스처 발치 이렇게 의뢰해 주셨어요. 26, 27 치아에 에이피칼 리전을 포함하여 발치를 의뢰합니다. 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했으며 26, 27 치근단 병소가 심하여 오로엔트랄 피스툴라 염려되어 의뢰하오니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아주 내용을 잘 써서 의뢰해 주셨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 26, 27 치아가 이렇게 에이피칼 부위에 리전이 있고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발치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상악동이랑 해당 치아 사이에 있는 치조골이 굉장히 얇아요. 아마 상악동이 뉴마타이제이션 된 것도 있고 해당 부위 치조골이 많이 흡수돼서 잔존 치조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치아 발치하다가 누공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의뢰해 주셨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놀랐던 게 이 반대쪽에 상악동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마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했던 환자이기 때문에 의뢰해 주신 원장님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마 잘 모르셨었나 봐요. 근데 보면 이렇게 임플란트가 빠져 있는 경우에 오랫동안 별일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상악동에 함입된 임플란트 픽스처로 인해서 그쪽 부위에 상악동염이 발생하고 부비동염이 발생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간혹 이비인후과에 먼저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상악동에 이물질이 빠진 걸로 이제 치과에서 굉장히 큰 잘못 아니면 오진
아니면 의료과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난처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상악동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당장 어떤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언제든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의뢰해 주시면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악동에 빠진 임플란트들은 이분은 이제 벌써 함입된 지 오래돼서 어떤 부위에서 빠졌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아마 치유가 일어난 상태여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간혹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뭐 식립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세컨 서저리 할 때 아니면 팔로우업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렇게 함입되게 되면 그 해당 부위를 통해서 한번 이제 제거하려고 시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우리가 프랩을 이 픽스처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다시 임플란트 픽스처를 제거하는 거는 제 생각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부위를 이제 더 넓혀서 빼시려고 하는데 이 픽스처가 이대로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는 막 굴러다니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그 방향으로 있지 않아서 일로 제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또 의뢰받은 경우에 상악동 전벽, 칼드웰룩 오퍼레이션 하는 것처럼 상악동 전벽에 홀을 형성하고 그 석션을 통해서 이걸 제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도를 해보셔도 되고 만약에 너무 엄두가 안 난다거나 아니면 몇 번 시도해서도 적절히 제거가 안 되면 마찬가지로 조기에 의뢰해 주시는 게 더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들, 발치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도 의뢰해 주시게 되는데요. 발치가 어렵지 않은데 발치하고 나서 치유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혈당이 126 미만,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면 정상 환자들이랑 건강한 환자들이랑 크게 다름없이 발치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공복혈당은 뭐 오시기 직전에 식사를 하셨냐 안 하셨냐, 또 뭐 기다리는 동안에 뭐 커피 믹스로 커피 단 거 드시면 또 혈당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이제 평소에 자기 혈당을 잘 체크하시는 분들도 면 그걸 물어보시면 되고, 또 잰 거는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알고 있으면 당화혈색소를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당화혈색소는 최근에 이게 어떤 평균적인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이게 6.5 미만이면 특별한 고려사항 없이 정상 환자처럼, 그러니까 혈당 관리만 잘 되는 환자들이라면 다른 정상 환자들처럼 발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혈당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너무 들쭉날쭉한 거는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내과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혈당이 잘 조절되게 난 이후에 발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환자가 당뇨인 걸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빨리 내과로 의뢰하셔서 적절한 혈당 조절한 이후에 발치를 하셔야 발치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은 수축기 혈압은 130 미만, 확장기 85 미만이면 위험 없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엄격하게 제한한 것 같고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혈압이 어떻게 일정하게 조절되고 있다면 150 정도 이하면 충분히 걱정 없이 발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혈압도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막 들쑥날쑥하는 건 오히려 더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과 고혈압 약을 처방하고 있는 내과 주치의 선생님과 협진을 하시거나, 만약에 환자분이 고혈압인 걸 모르고 계신다, 약물 복용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과 선생님께 의뢰해서 적절한 혈압 조절 이후에 발치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감염이나 출혈이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치유부진, 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감염과 같은 합병증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간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간질환으로 해서 약 복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과 주치 선생님과 적절한 상의를 통해서 발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질환이나 신질환 모두 마찬가지로 저희가 발치를 한 이유, 구강 내에서 어떤 외과적 처치를 한 이후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뭐 여러 가지 약물들, 항생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약물들이 대부분 간 또는 신장에서 대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하거나 아니면 내과 선생님께 오히려 처방을 부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제로 의뢰된 내용 보시면은 남자 60세 환자, 기원에서 진료 중인 뇌졸중 환자로서 치아 발거를 하셔야 하나 항혈소 판개 사용 중지할 말 것을 권고하여 본원에서는 발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환자분을 기원으로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치해야 된다고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메디칼 병원이랑 저희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 병원에 내과에서 아마 환자 치료받고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다시 의뢰해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 환자분들이 뭐 한 5일씩 그 항응고제 같은 거 끊고 막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끊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내가 입 빼려고 뭐 벌써 5일 전부터 약 끊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 연구되거나 발표되는 것들에 의하면 항응고제를 중단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응고제를 끊지 말고 치과에서 외과적 처치를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장님들 실제 환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약 안 끊고 이렇게 피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환자를 보라는 거냐 이런 불평들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나 아니면 요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접근으로 보통 한 이틀, 그러니까 우리가 외과적 처치를 하기로 약속된 전날, 그 다음에 당일 이렇게 끊을 수 있다면 약 복용 중지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틀 정도 약 복용을 중지하시고 그 다음에 외과적 처치를 하고 지혈이 적절하게 일어난다면 다음날부터는 다시 원래 약을 복용하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던 케이스처럼 간혹 어떤 환자분들은 전신적인 질환 때문에 약을 절대 끊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치과 치료는 미룰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외과적 처치만 하도록 더 약속을 많이 잡아서 예를 들면 다수 치아에 발치를 하게 된다면 한 번에 최소의 치아 수만 발치하는 것들로 치료 계획을 조금 변경하신다면 이런 경우에도 적절히 환자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여러 치아들을 발치해야 될 때, 물론 건강한 환자라면 하루에 다 발치하고, 뭐 임시 틀니가 들어가는가 여러 가지 다음 치료가 적절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응고제 중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 부분 나눠서 소수의 치아만 발치하는 식으로 치료 계획을 변경하시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일 텐데요. 벌써 골다공증 약으로 문제된다고 한 지 벌써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0년도 훨씬 전에 저보다 바로 위에 교수님이 그때 이제 독일 막 유학 갔다 오셔서 이런 게 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골다공증 약을 오래 복용했던 환자들에게서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했던 이런 외과적 처치, 특히 치조골에 어떤 외과적 자극을 주는 처치를 한 이후에 해당 부위가 골 치유되지 않고 괴사하는 환자들이 자꾸 발생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벌써 그게 10년도 넘어가서 이제는 원장님들도 많이 아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내과 선생님들도 이제는 많이 아시게 되는 질환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뢰받는 환자분들 중에 보면 원장님들이 이제 어떤 외과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약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만 들으셔서 그냥 골다공증약 중단하세요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골다공증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만약에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대퇴골이 골절돼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더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과 선생님들이 치과 의사들이 자꾸 골다공증 약 먹지 말라고 해서 더 환자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골다공증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저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고 있는 내과 선생님 아니면 정형외과 선생님 이렇게 메디컬 의사들이랑 협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골다공증 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 포사맥스, 악토넬 등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 다양한 잇몸 질환 치료로도 골수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수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나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CTX의 혈중 농도를 파악하여 임플란트 시술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추천하고 있다예요, 아직도. 벌써 뭐 10년 넘게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딱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런 환자를 의뢰받게 되면 혈액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CTX라는 레벨을 보고 이 레벨이 뭐 높으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외과적 처치를 시행하고 이 수치가 너무 낮으면 보시는 것처럼 드럭 헐리데이라고 해서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골다공증 약을 내과나 정형외과, 메디칼 선생님들이랑 상의해서 약 투여 기간을 좀 약을 좀 쉬는 이런 드럭 헐리데이라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이 굉장히 위중한 병이라서 심한 분들은 이 약을 끊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모든 골다공증 약이 이런 괴사성 골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물론 점점 더 밝혀지고는 있지만 보통은 많이 쓰고 골다공증 치료제로 많이 쓰고 있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들이 괴사성 골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계열의 약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뭐 중단하는 게 가능하다면 중단하거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드럭 홀리데이 기간을 갖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 등을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발생률이 실은 1%도 안 돼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한번 이런 일을 당하면 턱뼈가 괴사되는 등 후속 처치, 후속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 처치 등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기 전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적절한 기왕력 조사, 문진 조사, 또 처방하고 있는 메디칼 선생님들과의 협진, 또 적절한 상급병, 구강외과나 아니면 구강외과 전문의한테 전원을 통하신다면 이런 골다공증 환자들도 잘 치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 손상이 돼서 의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40대 남자 환자인데 지난 9월에 47번 위치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중 파이널 드릴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때 드릴과 신경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술 이후 감압을 위해 픽스처는 일부 올려놓았으며 지속적인 관찰 및 약 처방을 통하여 신경 이상의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 아직 우측 하방의 지각 이상 및 불편감을 호소하신 바 대학병원에서의 정밀 검진과 치료를 권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료 의뢰 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보시면 지금 47번 임플란트는 아마 아까 선생님 써주셨던 것처럼 약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파노라마 상에서는 아주 근접해 있는 정도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해 주셨을 때 여기 또 다른 분인데 마찬가지로 47번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한 환자로서 픽스처의 만디블라 캐날 인분불 건트로 인해 수술 부위의 안면을 포함한 입술 부위에 넘니스가 발생하였다고. 그래서 일자별로 어떤 임플란트를 시행하였고 또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7번 임플란트가 파노라마 상에서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지나가는 캐날을 약간 침범해 있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해 주셨을 때 CT를 찍었는데요. 보면
요 캐날의 일부를 임플란트 픽스처가 누르고 있는 양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픽스처가 실제적으로 캐날을 침범해서 번들을 누르고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경이 계속 압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확인한 이후에 즉시 제거한다거나 아까 얘처럼 임플란트를 조금 올려놓아서 신경이 일단은 눌리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회복을 기다릴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대학병원에 의뢰하고 구강외과에 의뢰한다고 해서 특별히 빨리 회복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방법이 없고 결국 시간이 약이라는 건 답은 맞지만 환자분들은 그냥 자기가 굉장히 내팽개졌다, 적절히 관리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뭐 부종이나 이런 걸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신경 회복의 재료가 되는 비타민 D, 처방 같은 것들을 초기에 해주시고, 물론 그 약물을 쓰면 잘 돌아오고 안 쓴다고 안 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선생님들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런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최선의 처치를 시행했다라는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니까 그런 설명 및 적절한 처치를 해주시고, 또 환자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대학병원에 간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원돼서 설명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랑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면 이런 경우에도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또 보다 적절한 검사나 설명을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감염 때문에 이렇게 의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50대 여자 환자 상악 우측 부위에 스웰링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IND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진료를 의뢰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상에는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16번 치아 주변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IND 뭐 충분히 다 시행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의뢰되는 환자를 보면 IND 해서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선생님들 IND 했을 때 조금만 더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IND 시행하셨는데 골막까지 충분히 인시전이 되지 않아서 적절히 배농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IND 하셨는데 충분히 인시전을 안 해주게 되면 가해진 자국으로 해서 오히려 더 스웰링만, 출혈만 야기되고 적절히 배농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시전 할 때 블레이드가 본에 터치되고 골막까지 확실히 절개가 돼서 안에 있는 고여있는 퍼스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인시전 해주시고 드레인도 넣어주시면 적절히 환자분들 예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아니면 뭐 전신질환이 있거나 너무 스웰링이 심어서 경구 투여되는 약만으로는 한 번에 근육 주사만으로는 약물 투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그동안 봤던 것 중에 좀 제일 심하고 좀 안타까웠던 상태라 한번 이렇게 올려봤어요. 보시면 50대 환자 임플란트를 이 부위에 이렇게 11월 29일에 식립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해당 부위 자꾸 스웰링되고 감염 증상이 보이니까 심고 한 일주일쯤 경과돼서 해당 부위에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다 제거하셨대요. 그리고 나서도 그게 금방 안 가니까 그 이틀 후에 저희한테 의뢰해 주셨던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워낙 스웰링이 심하고 이런 상태여서 입원하셨었는데 금방 안 가라앉아서 이제 며칠 더 지난 다음에 이렇게 CT를 찍어봤더니 해당 부위가 이렇게 종창이 많이 심해요.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보이는 이렇게 까만 점들은 안에 퍼스가 잡히면서 생기는 가스로 인해서 안에 퍼스가 잡히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악골을 중심으로 해당 부위에 이렇게 스웰링이랑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다른 데보다 라디오루센트하게 보이는 부위들은 퍼스가 잡히고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셨을 때 이제 그 해당 부위, 여기 아마 본그래프트 했던 부위인데 그 부위가 다 이렇게 열려서 다 노출된 상태로 온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뢰받고 12월 17일 날 IND 하느라고 전신마취하에 IND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잘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크게 IND 해놓고 입원해서 대량의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보통은 많이 가라앉게 되는데 환자분은 오히려 조금씩 더 심해지는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에 피스출라도 생기는 지경이 되었고, 보시면 또 한 일주일 더 경과해서 다시 또 CT를 찍었는데 아까보다 스웰링도 더 심해지고 퍼스가 이렇게 콘다일 부위까지 잡히는 더 염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템포랄본 하방이 있는 데까지 퍼스들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템포랄 부위까지도 더 IND를 해서 3N3로 이렇게 여러 가지 퍼스들을 빠지게 고를 그 길을 만들어낸 양상이에요. 도대체 왜 이분은 이렇게 심해졌을까 봤더니 그 이후에 점점 이렇게 완화되는 양상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볼에 큰 흉터를 남기면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점점 이제 시간이 처음 의뢰됐을 때보다 대략 한 달 조금 지난 정도인데요. 이렇게 크게 흉터를 남기면서 감염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이제 그 혈액검사 수치예요. 그래서 감염에 관계된 게 보통 백혈구, 그 다음에 ESR이라고 뭐 적혈구 심강속도, CRP 이렇게 세 가지 양상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평균 수치들이 있어요. 입원하셨을 때 보면 다 뭐 WBC도 높고 ESR도 높고 CRP도 높고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거의 한 달 반 그래서 이상 걸린 거죠. 이분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보통 4.5에서 6.5를 정상으로라고 하는데 9.8, 그 다음에 글루코메타가 혈당 수치가 235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 혈당이 당뇨병이셨기 때문에 감염이 생겼고 감염이 아무리 이렇게 대용량의 뭐 적절한 처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문진을 해보니까 원장님이 이런 임플란트, 아까 보셨던 여러 임플란트 심었고 뭐 본그래프트도 하고 하셨는데 적절히 당뇨에 관해서 문진을 시행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라는 걸 아셨다면 뭐 내과의랑 협진을 해서 혈당을 조절한 다음에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셨던지 혈당이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임플란트를 심고 또 고일이식까지 시행하는 좀 큰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감염이 일어났고 이렇게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생해서 또 큰 흉터 같은 합병증을 남기는 채로 치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여러 환자 보시면 바빠서 간혹 문진이나 이런 게 소홀해지실 때도 있을 텐데 꼭 요새는 이렇게 젊은 분들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적절한 외과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1시간 만에는 다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준비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